훈련 과정으로 배치를 받았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수석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뉴스를 접한 의경 출신들은 이런 석연찮은 특혜가 의경세계에 만연해 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도대체 실태가 어떤 건지 우선 최근까지 의경으로 군 생활을 한 분 직접 연결을 해보죠.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과 음성 변조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무경찰로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셨어요? 예, 서울 지역에서 근무. 서울에서.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은 입대 후에 정부 서울청사 외곽경비대로 처음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서울경찰청의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경비부장이 차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차장의 운전병이 된 거죠.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서울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임은 정말로 모두가 선망하는 보직이 맞긴 맞습니까? 예, 아무래도 운전병을 있다 보면 다른 보직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겠죠. 좋은 점, 어떤 점이 좋은 점이죠? 아무래도 일선에서 좀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원들보다는 육체적인 피로도 훨씬 적고 그 업무상으로 나가실 때만 운전을 할 텐데 자기 시간 많고 핸드폰 사용은 아마 그게 가능할 거고요. 뭐 운전에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들 한 번쯤은 다들 꿈꿔볼 만한 보직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꽃보직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예, 그 좋은 보직이라고 불리는 자리, 꽃보직이라고 불리는 자리가 전체적으로는 대략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10% 내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10% 내외인데 그 운전병 보직은 좀 더, 그 중에서도 좀 더 좋은 보직이니까 한 5% 안에는 들어간다고. 아, 전체 여러 가지 보직들 중에 상위 5% 편한 곳, 이렇게 의경들 사이에서는 통한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꽃보직을 우연히 운이 좋아서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운전 잘하는 대원들도 워낙 많고 해서 그 운으로만 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끼리는 그 정도 가려면은 힘 좀 꽤나 썼겠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아, 힘 좀 꽤나 썼겠다. 그냥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들 부대원들 모임은 하세요? 쟤는 백이 좋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예, 저희 그 격제학교, 경찰학교부터 그런 일들 하도 많이 겪어서 사실 다 그렇게 돌아가겠거니 하고 있는 게 좀 있네요. 아니 지금 경찰학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논산 끝나고 자대 배치 받을 때 이제 거기 다 서울 의경들이 거기 다 모이는데 그 뺑뺑이, 소위 말하는 그 뺑뺑이로 가는 부대가 있고 따로 면접을 보는 부대가 있는데 면접을 볼 때 이제 사전 이미 약간 합격자가 선발하기 전에 연락을 해서 합격 통지를 받은 대원들의 말을 들은 적도 있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 사실 좀 불편한 얘기긴 해도 쉽게 하게 되더라고요. 뭐랄까 자대 배치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뭐 이제 친구 사이니까 얘기했겠죠 쉽게. 나 어디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나 어디 간다. 많이들 합니까 그런 얘기를? 먼저 그냥 해주는 대원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대원들도 꽤 있습니다. 자대 배치 결과가 나중에 나오고 보면 정말로 그 말했던 사람은 편한 데 가 있어요? 예, 다 그대로 가죠. 다른 백에 밀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에서 목격한 경우도 있습니까? 예, 뭐 그런 경우 있죠. 지인 중에 되게 높은 경찰분이 있는 대원이 있었는데 그 대원이 이제 그 폭력 사건에 휘말려서 꽤 큰 폭력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영창에 가게 되고 영창을 다녀왔는데 일선 부대로 전출이 되지 않고 그래도 좀 살만한 부대로 가서 거기서도 이제 뭐 행정보직이라든지 이제 없는 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옮겨 다녔던 걸로 실제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혹은 우수석 아들의 발령 시기에 관한 겁니다. 우수석 아들이 처음 종합서울청사의 외곽경비대로 배치받은 게 4월 15일이에요. 그러다가 3개월 만인 7월 3일에 서울경찰청의 운전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7월에 운전병으로 옮겨간 거죠. 근데 한 달 동안 정식 발령을 안 내고 있다가 8월 19일에 정식 발령을 냈습니다. 요 기간으로 볼 때 좀 수상한 점이 있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전입한 지 4개월이 지나야 행정이나 운행 보직으로 발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발 시점에서 그거를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발령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거는 제가 있는 동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백을 써서 좋은 보직을 들어온다고 한들 저 단체 생활을 하는 부대 생활에서는 좀 이게 눈치도 보이고 악영향 주진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백이 없으면 힘들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는 분 전화 한 통으로 편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 사람들 보면은 아무래도 불쾌감 느끼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참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증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른바 이 백이란 게 비단 우병우 민정수석만의 일인지 육군, 해군, 공군은 또 투명한 건지 전반의 얘기를 좀 짚어보죠. 군 문제 전문가입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야, 임태훈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아니 군대에 백 써서 좋은 데로 빠지게 해준다. 이 말이 뭐 옛날이나 가능한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죠. 공공연한 비밀? 네. 아니 그러면 지금도 의경뿐 아니라 육해 공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테고요. 뭐 다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뭐 새삼스럽게 그런 질문을 라고 답을 하죠. 그게 뭐 새삼스럽게 그게 무슨 뉴스야라고 할 정도로 네. 어떤 식으로 행해지고 있답니까? 뭐 요즘은 눈치는 많이 봅니다. 그 보는 눈이 많고 SNS가 발달해 있으니까 예. 눈치는 보겠죠. 그냥 막연하게 주장을 한다면 예. 뭐 사람들은 또 뭐 그 높은 사람들 흠집내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예. 예전에 모 신문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요. 데이터로. 파워 엘리트 2세들의 군복무 관련 뭐 이렇게 해서 뽑아보면 예. 그 중에 한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예, 근무지가요. 예. 그리고 나머지가 뭐 이렇게 6명 정도가 강원도예요. 예. 그러니까 험지에는 안 간다는 거죠. 격오지나 이런 곳에.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연치고는 뭐 좀 기이한데요. 제가 GOP, GP를 쭉 많이 다녀봐도 예. GOP, GP에 근무하는 스카이 출신을 잘 못 봅니다. 스카이 네. 출신을 못 보겠다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거나 예. 고위공직자 자제들이 예. GP, GOP에 근무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백을 써서 이렇게 저렇게 보직을 좋은 곳으로 빼준다, 좋은 부대로 바꿔준다. 이게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란 말씀이신데. 네, 뭐 누가 알아서 긴다라는 표현도 적절할 거고요. 알아서 긴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뭐 손이라도 들어보라, 인적 조사를 한다는 얘기. 들어보라고 얘기하죠. 얘기해요? 예. 어떤 식으로요? 뭐 아버지가 4급 이상 공무원인 사람 손들어. 4급 이상 공무원인 사람 손들어? 네, 아버지가 장차관이거나 국회의원인 사람 손들어. 이런 식으로 훈련소나 예. 이런 곳에서 대놓고 물어봅니다. 대놓고 물어봐서 그럼 높은 고위직의 자제들은 알아서 좋은 곳으로 빼준다고요? 알아서 좋은 곳으로 빼주거나 예. 나중에 눈치 보이면 예. 일단은 배치는 해놓고 점점점 이동하는 거죠. 점점점. 처음에는 네. 본 눈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좋은 곳으로 빼주진 못하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연락을 해서 아름아름 나 누구인데 우리 아들이 어디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고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사실 국방부에서는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공식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요즘에는 자대 배치도 전자 추첨하고 부모님들도 모셔서 투명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GOP, GP에는 장차관의 아들과 국회의원의 아들과 그 재력가의 아들과 고위 공직자의 아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전자 추첨해서 투명하게 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점점 빼준다? 네. 우리가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당신 사망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중산층이거나 중산층 이하의 자녀들이에요. 예. 예, 이거는 뭐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아니, 군이 정말 투명성 있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예. 저는 군인권센터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하십시오.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청취자 한 분도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이거 뭐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다. 뉴스거리 아니에요. 라고 5115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그 정도로 남자들 세계에서 이거 당연한 일, 만연한 일이라면 왜 아직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했습니까? 이것은 본인의 무능력 탓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죠. 자포자기요? 예, 군에서 그러한 불합리한 상태들을 다 보고 그것이 불합리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게 우리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고 허. 흑수저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금수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문제 제기해봤자 아무것도 바뀔 게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포기해버린다. 예,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허. 내가 예. 나 잘 살면 되지 않겠냐 나와서 내가 열심히 부자가 돼서 우리 돈 아들은 이렇게 벌고. 하지 말아야지.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악순환에 반복되는 여지들이 군대에서 배워오는 예. 지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병역 특혜 관련해서 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어젯밤에 많이 해서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예. 오전 10시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알겠습니다. 내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고 여러분의 네네. 제보도 받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이런 사회다 보니까 우리 세대들 또 지금의 이제 젊은 층들이겠죠. 젊은 층들이 다시 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논란에 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프레임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참,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 시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걸 조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 훈련병 시절에 이걸 했었어요. 집에 군인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위직, 그때 이제 저 때는 이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남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아마도 고위직, 이제 국방부에 있는 분들, 그래 자제분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는 거니까. 제가 그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느낌이었는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게 설을 퍼뜨리면 안 되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제가 양구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양구에서 그 훈련 생활하고 인제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스카이대학 한 명 봤어요. 한 명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스카이대학 출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딱 한 명 봤어요. 저희 포대, 제가 포병이었었는데 포대 한 명 봤던 것 같아요. 한 명이었나 두 명이었나. 그러니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비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신 분들이 제 위 고참들이었고, 대학은 이제 지방대들이 많았고, 서울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였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냥 꼭 학력으로만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뭐 집안이 엄청 잘 산다는 사람 못 봤던 것 같아요. 부대원들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제대한 지가 제가 2006년도에 제대했으니까요. 2006년도에 제대했으니까 꽤 됐죠.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하여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뭐 달라졌다고 하니까 구원배는 다르다,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제 서두는 그만하고 그냥 이제 단순히 그냥 김현정 뉴스쇼만 이렇게 틀어두면 또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이것도 역시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평이 같이 코멘트가 들어가야 또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보고 이 꼭지를 보고 이런 생각을 나눴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걸 본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이 이렇다,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또 친구들이, 군대 가는 친구들도 실망하거나 또 아니면 또 위화감이라고 할까요? 위화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부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슈화 되는 게 좋죠. 물 밑에서만 계속 이러고 있는 것보다 물 밖으로 나와서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사회 공론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아니면 또 점점 좋아지죠. 사람들 인식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국방부에 대해서도 많은 개혁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애를 쓰고 있고 또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는 그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읒 다음에 희망, 히읗, 지읒 다음에 희응, 지읒 다음에 절망 다음에 희망이다. 이런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 시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시사. 앞부분에서 일부에서는 제가 이제 스피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 오늘은 이제 썰을 푸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서두 입장, 서론에서 이제 간략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다뤘는데요. 이제 우리 사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와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면서 지금의 사회를 한번 또 읽어보는 것도 그만큼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또 세계는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 나 정치 정치 혐오론자야, 뭐 투표한다고 달라지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합니다. 아예 정치 자체에 대해서 나는 몰라, 우리 엄마가 그거 하지 말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일단 20살이 넘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그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저는 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토익책 두껍게 쌓아두면서 토플책도 갖고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는 것도 일단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내가 왜 힘든가, 이것이 과연 나의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가를 봤을 때 오히려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은 이렇게 엄청 열심히 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단군이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세대가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런다면 분명 사회 구조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럼 그걸 좀 알아야죠.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가르쳐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뭔데 가르쳐줍니까? 가르쳐줄 수 없고, 오히려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또 같은 또래지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더 깊게 통찰력 있게 볼 수도 있는 분이지만, 저는 이거죠. 이 취지죠. 시사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배워보자. 지금 이런 사회 이렇게 해갖고 똑같은 사건인데 이 신문은 A라는 말을 하고 이 신문은 B라는 말을 하고 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그러면 우리가 공론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이해의 폭도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언론이라는 한 그 틀에,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얻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기대도 내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했죠? 프레임이라는 말을 했죠. 프레임. 이 프레임이 뭘까요? 이제 프레임 하는데, 일각에서 프레임과 언론, 한국 언론 프레임과 싸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프레임, 국민과 프레임 뭐 하면서 프레임이란 말을 요즘 들어서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데, 이 프레임이란 말이 뭘까요? 혹시 이런 뜻을 아세요? 프레임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어 단어 사면서 프레임, 구조, 틀 뭐 이렇게만 배우는데, 이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거 사회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거죠. 성주 시민들이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외부 세력 프레임, 외부 세력, 이제 보수 언론 단체에서 이걸 먼저 걸었었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다른 신문, 뉴스 시장에서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한마디로 어떤 사고의 틀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 사고 틀을 프레임이란 말로 가둬두는데, 우리는 이 프레임을 좀 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고등학생이 이걸 물어봐요. 사드 반대하면 종북이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갱이죠? 이런 거잖아요. 그쵸?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데, 뉴스 어떤 뉴스가 그러든, 그러니까 그냥 텔레비 켜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올바른 답변은 아니다. 뉴스가 그랬으면 어떤 뉴스가 언제 그런 방송을 했느냐, 어른들이 그랬으면 어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게 이제 그래야 우리가 설득력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통 교육이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시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레임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하고, 그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프레임을 이겨낼 수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프레임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언론이 깔아놓은 틀이다. 그 틀 아래서 사고하게 만드는 구조다, 이걸 생각하고요. 여기서 제가 외부 세력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외부 세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외부 세력에서 먼저 조선일보가 그랬죠. 조선일보가 외부 세력이 있다 했는데, 그 외부 세력에 이제 갖춰진 분이 그 성주 시민이고 20년 넘게 살았다고 했나요? 20년 넘게 살고 거기서 이제 약사를 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이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깔았던 게 이제 통진당 의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외부 세력 운하면서 이제 사드의 문제를 이제 지역적인 문제, 지역 님비 현상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여실히 국민 앞에서 드러났는데, 일단 외부 세력 정의를 해봅시다. 외부 세력이라는 건 뭔가요? 외부 세력인 건 그러니까 외부 세력인 건 본 주체가 아닌 다른 세력을 외부 세력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본 주체가 아니라, 본 어떤 사건에 있어서 본 주체가 아니라 다른 사건을 외부 세력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뒤져봅시다. 사드 문제가 과연 성주 간의 문제일까요? 사드 문제가 성주가. 사드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한반도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소 고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성주 시민들이 막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갖고 막 국방부 장관 뭐해라, 뭐 총리 어쩌라 막 이랬어요. 그렇죠? 이거 아니다. 진실을 말해라. 우리 좀 이야기 좀 하자. 이랬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물병을 던지고 계란을 툭 쳐가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은 이제 외부 세력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 사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통진당이라는, 과거 이제 통진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이죠. 통진당이 헌법에서 위헌정당의 심판을 받고 해산됐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자동 의원 상실이 됐습니다. 그쵸? 그거 맞죠? 의원 상실이 됐어요. 그거 맞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국외 추방됐습니까? 주민등록증이 말소됐어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 맞잖아요. 비록 통진당이나 위헌정당에 가입해서 그 해산됐더라도 우리 통진당의 성격은 이제 성격은 불문하고, 통진당의 성격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에 거소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럼 흡사 그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외부 세력이라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외부 세력은 그 틀에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해야죠. 자, 성주 시민들 그때 당시에 그 항의하고 총리를 6시간 이상 감금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러시아인 있었나요? 중국인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의 주 목적인가? 러시아인 있었나요? 중국이 있었나요? 거기서 중국인들이 막 계란 던지고 막 그랬어요. 사드 설치하지 말라고? 그들이 있을 때야 외부 세력이란 말이 성립하는 거지. 그 외부 세력 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외부 세력의 틀 속에서 뭘 만드냐? 성주를 지역적으로 고립시키려는 틀이다. 이 틀이 언제 일어났었냐면요. 1980년대 강주 항쟁, 강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현대사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1980년대 강주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폭군이었다고 했어요. 폭도.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에 감염된 폭도들이 해갖고 광주를 침범했고 그것을 이제 개헌군이 막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MBC 불탄하명, 그다음에 총기 탈취, 파출소 총기 탈취 이걸만 이제 외부를 알렸거든요. 외부에 알렸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광주 고립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 프레임이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에 그대로 성주에 진입이 됐다. 근데 성주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똘똘해서 이것을 벗겨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역까지 가서 하면서 외부 세력이나 틀을 자체를 깨버린 거죠. 이런 프레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프레임이라는 정의다. 그러니까 사고를 가둬버린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 사고에 익숙하고 잘 적응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유튜브가 발달되고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다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언론에서 조작된 프레임이 어떤 것들도 잘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깨어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은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좀 이제 불순한 사건들이 있죠. 불순한 형벌 사건들, 그러니까 범죄 사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호남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게 이제 지역 프레임이거든요. 지역 프레임. 예전에 이제 섬마을 여교사 앞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도 신안이라는 말을 먼저 꺼냄으로써 마치 신안에 뭐 소금도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신안 노예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포장을 하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였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네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너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뭐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저는 봤을 때 그런 게 보이더라. 이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청년 시사 했으면 좋겠다. 옆에 제가 뭘 보냐고요? 좀 적어놓은 거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네.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지식은 얇고 그런데 말은 하고 싶고 뭐 이런 욕망들이 복합치면서 청년 시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선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프레임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 예시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좀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프레임 전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보수 언론
뭐 아까 이야기했던 성주 이야기죠. 성주 이야기를 한번 먼저 보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그 편의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겨레에서 했고요. 한겨레에서 했고요. 보이시나요? 한겨레에서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신력 있는 언론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니까요. 네. 보수 언론 또 외부 세력 들먹이며 성주 고립작전, 이제 프레임의 전쟁이라는 거죠. 네, 날짜는 보십시오. 7월 19일자 날짜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뉴스다. 더 친절한 기자들, 성주에 들이댄 외부 세력 프레임. 예, 프레임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봤던 이 프레임. 어떻게 프레임을 가두고 있는가? 세월호, 매항리, 용산 참사 때와 판박이,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인 것처럼 무슨 선례 구속의 법칙도 아니고, 우리가 또 행정학을 배우신 분들은 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성공하면, 그리고 그것들이 관행이 되면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말이겠죠. 굳이 뭐 그걸 모르더라도 이렇다.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그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다 이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지긋지긋한 외부 세력론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 부대는 사드 부대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입니다. 이번에 성주에서 태어났어도 외부에 살면 외부 세력이라는 엄격한 기준까지 제시됐습니다. 아, 외부 세력을 또 이렇게 기준하네. 성주에서 태어나서도 외부에 살면 외부 세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약간 다른 견해가 있다는 건데요. 여하튼 간에 방금 제가 정의했던 것으로 저는 외부 세력이라 할 수 없다. 사드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로는 풀 수가 없다. 왜? 사드의 배치 자체를 국가 한반도의 안보, 북핵으로부터의 한반도의 안보, 이거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적어도 대한민국 거소 주소지가 있고 헌법에 명시된 주민등록증가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대한민국 국민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외부 세력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이런 말은 아니죠. 태국에 태어났을 때 외부에 살면 외부 세력이라는 말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여하튼간에 국가의 강제 토지 수용 대상 지역이나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 침해가 일어난 곳에서 시민들의 저항이 있으라 치면 어김없이 이 외부 세력론이 등장합니다. 늘 그래왔다는 거죠. 하지만 국가와 수구 세력이 불온하게 그려대는 외부 세력은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특정 이슈에 물꼬를 돌리는 목적에서 잉태된 프레임 전쟁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의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외부 세력 제가 정의한 게 맞나요? 틀리나요? 외부 세력 제가 정의한 게 맞나요? 아니면 강신명 경찰청장이 정의한 게 맞나요? 우리가 누가 맞다고는 제가 방송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비판이 들어가면 그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새누리당과 조중동 및 경제매체 등 보수 세력이 얼핏하면 외부 세력론을 제기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연대를 막음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을 고립시켜 저항을 약화하고 국가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함입니다. 단결권을 옥죄한다는 이유로 노동계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노조법상 제3자 개입 금지 조항도 10년 전 법에서 지워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3자 외부 세력은 쌍둥이입니다. 보수 세력이 외부 세력론으로 시민들의 저항에 물타기를 시도한 장면 5개를 추려봤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렇죠. 외부 세력론 자체가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물타기,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이러면서 또 뭐를 합니까? 이러면서 무슨 짓을 했죠? 무슨 일을 하죠? 거기에서 찬성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성하는 쪽을 매수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이번에 성주에서는 그게 안 맞았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만든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진들이 나왔고요. 발빠른 외부 세력 성주의 침투 이러면서 보면서 이번에도 프레임 설정에 총대를 메고 나선 건 조중동이었다 해서 조중동이 아시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수 언론 매체. 중앙일보가 15일 사드 반대하지만 외부 시위꾼 개입 용납 안 해라는 김한곤 성주 군수의 인터뷰 보도를 내면서 말입니다. 많이 혼났죠, 이 군수님도 성주 국민들한테.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찾았다. 계란과 물병세를 받은 직후부터 외부 세력론은 급격히 팽창합니다. 조선일보는 18일치 3면의 성주 사드 저지 투쟁 위원장, 15일 폭력 사태의 외부인 개입, 성주 투쟁위 시위꾼들이 마이크 잡고 선동, 주민 뜻 왜곡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꾼들에 의해서 주민 뜻이 왜곡됐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말이죠. 이 말의 맥락이 뭐겠어요? 주민들은 사드 찬성에 대해서 별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은데, 아니면 혹은 사드 찬성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이 시위꾼들이 주동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읽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읽어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 뭐 우리 아이들을 마루타로 만들 작정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를 한 거죠.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을 왜곡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씩 우리가 따져가면서 읽어보자고요. 지금 저희는 한겨레 신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일본의 사드 투쟁이 총리 강금 때 외지인 가세의 보도 등으로 외부 세력론에 군부를 뗐습니다. 조선일보는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내면서도 근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야, 근거는 되지 않았다. 아, 이런 설이 있다. 이런 추측이 있다. 이런 의심이 든다. 라는 말로 말꼬리를 바꾸는 거죠.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의심이 든다. 뭐 이런 거로. 그래서 우리가 내부자들을 보면 거기서 백윤식 씨가 차를 탈려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면서 아, 문장을 이렇게 좀 바꿉시다 하는 부분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맥락인 거죠. 법적인 문제는 좀 피해 가면서 이런 의심, 설들을 양상해 놓는 거죠. 성주 외부 세력론에 불붙은 배경에는 폭력 사태는 외부인이 개입하는 것도 한 원인인 것 같다는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 이재벽 공동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투쟁위는 기자회견에서 본뜻이 와전된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외부 세력의 실체는 확인할 수도 알 수도 없다며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 공동위원장도 외부 세력이란 사드 설명회 당시 투쟁위에 속하지 않고 상관없이 움직인 성주 군민과 타 지역민 등을 지칭한다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란 자체가 정기도 명확하지 않고 해설도 명확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로 싸잡아서 그냥 외부 세력이라는 말 한마디로 암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조중동의 칼춤에도 경찰도 용춤을 추고 나섰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성주 군민 외에 타지에서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원 특정 중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이 성주에 가는 게 불법이거나 처벌해야 하는 죄는 아닙니다. 보수세력이 얘기하는 대로 자유 대한민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의 명시대로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북한입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성주 갔다고 해서 외지인이 성주 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포켓몬 잡으러 포켓몬 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속초 가는 거는 그건 불법입니까? 마찬가지죠.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읽으면요. 사드 배치는 성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사드의 타격 목표인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과의 군사 외교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입니다.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국민도 안정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성주 국민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외부 세력 운운하는 논리는 한가하기 그지없습니다. 한겨레도 제가 생각한 맥락과 같은 맥락이네요.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외교와 관계가 돼 있고 당장에는 국민의 안정과 민생에도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문제이지 여기서 외부 세력이 등장할 수는 없는 논리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성주군 농민회장 세월호 때 그분들이 이렇게 당했구나. 저 어제 이제 팩트TV인가요? 팩트TV에서 이제 이런 광경들을 생생하게 전달을 해줬었는데요.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또 성주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주는데 저는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좀 정말로 이제라도 한편으로 미워졌습니다. 미워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고 좀 심리가 좀 복잡해졌는데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일이죠. 성주군 농민회장 세월호 때 그분들이 이렇게 당했구나. 외부 세력론은 세월호 참사 때도 어김없이 제기됐습니다. 채널 A 보도가 시작점이었습니다. 4월 20일 100여 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 실내체육관을 나서 청와대를 향해 수백 킬로미터 도보 행진을 나섰다. 경찰에 저지당한 직후입니다.
채널 A는 한 실종자 가족 인터뷰를 인용해 진도대교 도보 행진은 외부인이 부추겨 벌어진 일이라며 실종자 가족도 아니고 단원고 학생도 아닌 학생들이 선두에 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진은 부모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동아일보는 23일치 사설에서 국가적 국민적 참사마저 반정부 선동과 갈등에 악용하려는 일부 세력이 결국 외부 세력이겠죠. 일부 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어떤 네티즌들이 그러거든요. 어른들이 보호해줄 아이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304명의 그 사망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구나, 민주화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의견 동감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지난해 4월에도 보수 세력의 외부 세력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에 세월호 유족 옆에 나타난 강호병 선동 세력들이란 제목을 사설을 썼습니다. 중앙일보는 세월호 추모와 폭력 시위는 구분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시위꾼 직결장된 세월호 추모제, 내년에도 이럴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시민사회 연대를 불온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사드 배치 성주도 정부의 결정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에 대해 전문 시위꾼들이 개입한 결과라 폄훼하는 보도가 어김없이 등장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등장한 프레임으로 투쟁 그 자체와 투쟁에 있어서의 연대를 폄훼하고 폭력 사태를 부각하는 한편 투쟁에 나선 이들의 평범한 일반 시민과 분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시 말하면 고립론이죠. 고립론. 이재동 성주군 농민회장도 18일 정의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세월호 때 그분들이 이렇게 당했구나라며 언론에 대한 분노도 많이 있다며 지상파 3사 등 주요 언론에서 관련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와 전혀 다르게 뭔가 의도된 듯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거 나오고요. 사진 나오고요. 자, 세 번째, 군사기지 문제에 등장한 또 외부 세력론. 어떤 것이 있냐. 이번에 한겨레가 기사 참 잘 썼어요. 외부 세력론이 유령처럼 배회하는 주요 지역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곳입니다. 미군이 필요로 하는 폭격장이나 사격 연습장, 주둔지, 항구와 연관된 곳에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50년 가까이 미군의 폭격장으로 사용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오폭 및 불발탄으로 인한 주민 사망과 신체 절단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경기 화성군 매양리 사건 때도 외부 세력론이 제기됐습니다. 2000년 당시 이광길 국방부 군수국장은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나도 매양리 주민으로부터 우리 문제인데 외분들이 와서 될 일도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군수국장이 자신이 들었던, 어떻게 보면 법에서는 전문법칙이라고 하죠. 들었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그 실체가 과연 있는가, 자신이 들었던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과연 있는가,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증, 의심점이 든죠. 궁금증이 든다는 것,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런 거죠. 이분이 말이 거짓이다 사실이다가 아니라 이분의 말이 과연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진다 이것이죠. 6년 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대상지로 지목된 경기 평택 대추리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짤짤하게 살폈어요. 잘 왔습니다. 2000년 3월 17일치 문화일보는 평택 제2 부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반미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이런 분쟁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책사업의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반미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실은 무책임한 불청객이라는 부안의 경험이 대출에도 빨리 알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제3자가 개입할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자, 같은 말이죠. 일부 세력, 제3자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7년부터 본격화된 제주 해군기지 사건 때도, 잠시만요. 보수 세력은 외부 세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7월 17일치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반대 시위로 42개월 지체, 제군 해군기지 외부 세력 개입으로 14개월 표류 기사에서 평화와 환경 이름을 앞세운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서 강정마을 민심을 갈랐다. 공사는 14개월이 지연돼 지난 2월 준공식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돼 있죠.
또 등장했네요. 토지 수용 현장에서도 외부 세력론. 그러니까 다른 말이죠. 제3자 개입. 뭐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맥락은 똑같은 말. 어떻게 나는지 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프레임이다. 이게 바로 프레임이다. 그런데 제가 편의점 사건도 또 어떤 프레임이 걸렸는지 보겠습니다. 2009년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관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불에 타 숨겨졌습니다. 용산 참사입니다. 1월 참사가 단 뒤 한 달여 지난 2월 조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제3자 개입 금지를 부활시키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지금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 어떤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바로 선거 때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약간 그런 점에서는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가, 과연 진짜 민생 하는데 진짜 자신들이 생각하는 민생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생이 같은 건가, 이런 법률안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견제를 해야 되죠. 대의민주주의라는 건 뭡니까? 결국 견제의 자체 아니겠습니까? 견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 국회를 견제하는 것은 결국 뽑아준 국민이 견제를 해야죠. 이 사람 이상한 이야기 하네. 다음 선거 때는 내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런 식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1번, 무조건 2번인 시대는 이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텃밭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 사실상 이번 선거, 20대 선거에서는 그게 여실히 드러났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을 한겨레 신문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 외부 세력론을 단지 예로 두고 있지만 다른 프레임도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읽으면요.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뉴타운 재개발 등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양에서 질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것은 조합장이 하는 것인데 저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집단들이 개입을 하면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이 실제로 난무했는지 제가 이 사건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왜 이들이 그랬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뿐만 아니라 주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경이나 원인이 됐던 걸 추려하지 않고 오히려 시위하고 있으면 그건 폭력적인 집단이고 외도하고 외부 세력설을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경제지에서도 그랬었는데 이제 매일경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고압 성중탑 건설 과정에서 한전과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경남 밀양 사태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매일경제는 2013년 5월 20일치 밀양 송전탑 이젠 건설 강행이 답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민대책위는 송전선에 땅을 붓는 지중화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고집했다. 지중화에는 2조 원이 필요한 건설 기간도 10년이나 걸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전력 측 설명이다. 반대 측이 이를 알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이는 외부 세력에 의한 온전 반대라는 이념 싸움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버린 거죠. 한계를 딱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너 반대하지? 너 반대하면 외부 세력이야. 너 상관없잖아. 너 여기서 떨어져. 나가.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맥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면 언론이 우리 현재에서 매일경제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의 언론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일경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이제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매일경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경제가 이런 방송을 했다고 매일경제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앞부분에도 여러 언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경제지 부분에서 이제 매일경제가 대표적이니까 이제 매일경제를 대표로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보면 사라져야 할 외부 세력의 주술이란 제목의 최근 18일치 기자 칼럼에서 한국사에서 유사 갈등을 발생할 때 정치색을 띤 제3자에게 똑같은 말이죠. 일부 세력 제3자에게 개입 외부 세력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그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손정탑 건설 과정에서 숱하게 지켜봤다며 당사자 간 토론은 사라지고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기회비용만 늘리는 파괴적 결과 말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물타기라는 거죠. 국가와 공공기관이 주민 뜻을 무시한 채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수인 지역 주민과 연대한 시민사회 세력이 문제라는 사고방식이다. 또 이제 노동 현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 현장 좀비 제3자 개입 금지 좀 이제 길게 썼는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기사는 전종희 기자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른바 외부 세력론이 법제화한 계기는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 정부의 국가보위 입법회의입니다. 1980년 노조법에서 제3자 개입금지 논리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기업별 노조 형태가 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노사 분쟁에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용자가 아닌 이들은 개입하지 말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 결사의 자유를 제한 없이 누려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UN 등 국제기구들한테서 독소 조항이라며 폐지를 요구받았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은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률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인 1987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씨의 사안을 규명을 하다가 제3자 개입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대표적인 일화입니다. 해당 조항은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6년 노동법 개정 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피를 이어받은 좀비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노동사건을 다루는 사법부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벌인 크레인 고공농소에서 시작된 희망버스 물결 때 경총은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 투쟁 배후 세력으로 산호위, 노건투, 비업세, 다함께 등이 추정된다. 특히 현재 외부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비정규직 희망버스는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까지 받은 불법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불법 행위를 응원하고 조장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연대를 가로막은 외부 세력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외부 세력이 개입했냐 아니냐는 보수 세력의 프레임에 말리기보단 고립을 강요당하는 주민들에 위해 연대의 손을 내미는 게 휴번이지며 민주시민의 덕목이라는 반격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라면서 마지막 이런 걸 우리 국어 시간에 서리문이라고 배우죠. 서리문, 강조하는 의미에서 문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외부 세력에 대해서 프레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떠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악어 오리팡이님 반갑습니다. 저희는 청년시사라는 토크로 지금 이야기했고요. 1부에서는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제가 익스플로어에 가려져서 미처 우리 새님이 오신 걸 못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롭게 소통하기 위해서 프레임이 무엇인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성주 국민들을 외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이렇게 걸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말로 한겨레에서 실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죠. 어제 많이 부각은 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게 바로 또 지역명에 관한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성호 살인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이것이 명칭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기 안산 대부도 살인 사건이라고 불렸었는데 조수순이 아니라 조성호 살인 사건으로 이름 바뀌었죠. 왜 바뀌었는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프레임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아고리파랭님 반갑습니다. 경찰 안산 토막 사건. 자, 좀 더 왜 이름을 바꿨냐? 프레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특히 강력범죄에 있어서 이번에 또 예전에 선마을 여교사 폭행 사건과 똑같이 앞에 또 나주 편의점 사건이라는 말을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안산 토막 사건을 조성호 살인 사건을 명명한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제 나주 편의점 편의점 이거에 대한 또 프레임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저희는 시사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소통의 방법인 겁니다. 소통의.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집단 지성을 믿어야 되는 거죠. 집단 지성을. 자, 같이 한번 또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또 영화 배우도 뭐 나오고 했다고 하던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요. 조성호 씨 사진이 잠깐 나오고요. 당시 사진이 나오고요. 자,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 왜 이런 프레임이 중요한지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이제 같은 청년들 입장에서 하나씩 이제 배워보는 겁니다. 교과서 배움이 아니라 이제 기사를 통해서 사회를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 소통의 한 다른 방법이니까요. 썰이 길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찰이 토막살해범 피의자 조성호 사건을 조성호 살인사건으로 명명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13일 오전 회의실에서 열린 수사 브리핑에 앞서 시신 유기 장소가 안산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이 안산 토막 사건 등의 수식어를 사용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 사건 이름을 명명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사건 이름을 명명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안산 성감대 불도방주제 인근에서 절단된 하반신 시신이 발견됐고 이틀 후인 3일 동안의 상반신 시신이 발견되면서 안산 토막 살해 사건 등으로 불려졌다. 하지만 조 씨가 살인 범행을 저지른 곳이 안산이 아닌 인천으로 밝혀졌고 대부도 일원의 경호단지 시신을 유기한 곳이라는 점에서 안산 지역 주민들은 중심으로 살해 사건 수식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다. 실제 이번 사건 수식어가 안산 지역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한 안산시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 안산이란 지명 사용 자체를 요청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굉장히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신안도 마찬가지였고요. 점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프레임을 거는 것이 이만큼 안 됩니다.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사건 자체의 본질은 흐리고 그 지역의 나쁜 이미지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시는 이 사건으로 언론에서 대부도 살인사건, 안산 시신 발견, 방조제 토막, 안산 토막 사건 등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단어들만 나열돼 도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안산은 사건 발생 현장 및 피의자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님에도 안산 대부도 살인사건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며 사건이 안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커 지역 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것이죠. 한편 피의자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건은 2003년 내지 2004년 연쇄적으로 20여 명 여성을 살해한 유영철 사건, 2006년부터 2008년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일어난 여성 연쇄 납치 살인 사건인 강호순 사건,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가 파손된 조두순 사건, 수원 토막살인 사건인 오은춘 사건 등이 있다. 피의자 이름으로 불리는 사건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따 다시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나주에서는 나주 고종석 사건이라고 불려요. 여기는 이제 이름 바뀌었잖아요. 조두순 사건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나주에서는 나주 고종석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주 이제 군의원들 뭐하고 나주 시장 뭐하는 건지 나주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주 편의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뜬다는 거죠. 이제 편의점에서 10대가 사고 친 사실은 있어요. 사고 친 사실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언론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나주 편의점 사건, 나주시청과 편의점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또 지명까지 인정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주 편의점, 나주 편의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전남 나주서 문면호 운전고등학생 편의점 돌진 이런 식으로 언론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맞는 표현인가 이거죠. 이 사건 자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게 아니라 나주 지역으로 그러니까 호남 고립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의심이 든다. 이렇게 된 거죠. 언론이 이렇게 프레임을 가두는 게 과연 맞는가. 자, 연합뉴스 한번 이와 관련된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연합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주시청 앞 편의점에 SUV 차량 돌진 20대 점원 깔려 뭐 이런 식이죠. 나주시청 앞 편의점에 바로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갈았죠. 나주시청 앞 편의점. 뭐 장소를 나타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주시청 앞이라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하는데 이 제목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이거죠. 우리가 버스 사고 났을 때 그 버스가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라고 어느 시청 어느 지점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사건 사고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는 없잖아요. 부정적인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주시청 앞 바로 프레임을 걸었다. 이거는 좀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데 봅시다. 연합뉴스 어떻게 다룬 건지. 박철홍 기자분이 이제 언제 썼냐면 2006년 7월 19일자 기사에 썼던 겁니다. 6시 33분에 올라와 있는 기사입니다. 인용을 하는 겁니다. 나주 화면이 가려지는데 보이시나요? 19일 오전 5시 9분께 전남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청 인근 편의점에 A군이 운전한 SUV 차량에 돌진했다. 아주 정확하게 다 써줬어요. 전남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청 인근 편의점. 그러면 나주 시민이 아니더라도 여기 어딘지 알겠죠? 사건 사고가 안 돼가.
이걸 굳이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있느냐? 이게 그냥 알 권리냐? 이런 생각에 또 의문점이 들고요, 저는. 편의점 출입문과 내부를 그대로 뚫고 계산대까지 돌진한 차량이 점원 22C가 깔렸다. 점원 22C가 깔렸다. B씨가 깔렸다.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B씨는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지역면을 했다. 그러면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뉴시스는 어떻게 제목을 땄냐? 이렇게 땄다는 거죠. 무면허 운전 10대 편의점 돌진 종업 부상. 아까 우리가 봤던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과 뉴시스의 기사 제목을 봤을 때 어떤 점이 드세요? 어감이 확 달라진다니까. 느낌이 확 달라진다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프레임이 하나는 거죠. 무면허 운전 10대 편의점 돌진과 나주시청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 있다 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왜 지역명이 그렇게 강조가 되느냐. 그러면서 앞서 읽었던 우리는 이야기를 생각해야 된다. 조성호 사건이라고 이름이 명명되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야 된다. 나주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문제만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언론에 이러한 형태들을 보이고 있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야기니까 사건은 사실이지만 프레임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보십시오. 아직도 나주 고종석입니다. 이 고종석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언젠데요? 이게 2013년도 기사거든요. 동아일보 2013년도 기사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냥 나주 고종석의 프레임에 갇혀있다라는 거죠. 반면 조두순은 피의자 명칭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아일보에선 조두순 사건이라고 본다는 거죠. 조두순. 김수철 사건, 조두순 사건.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프레임이다. 동아타커. 네. 제가 과연 이게 무리한 이야기일까요? 제가 과연 이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 지역 경제 홍보하는데요. 홍보하는데 엄청나게 그 지역 주민들의 주민세와 말해서 세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요. 엄청나게. 한마디로 우리가 혈세를 쏘는데 기사 언론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나주 편의점이니까 바로 또 나주 고종석 뜨잖아요. 나주 편의점과 나주 고종석 해서 예전 신안 떴던 것처럼 계속 떠뜨는 거예요. 또 이게 또 하나의 또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드에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집중이 돼 있고 좀 이제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지만 이거에 대해서 나주 시민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주 시청이나 나주시를 관할하는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것이죠.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주의 신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이 하고 있는 거 나주시의 지역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언론에서 자제 협조 요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이것에 대한 관광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거에 대해서 이 기사를 스크랩을 하시고 소송을 걸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지역명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게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무조건 뭐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걸 건강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저는 또 그 선마을 여교소 사건이 생각나면서 그때 당시에 부각했던 그런 이미지들이 생각나니까 조금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사드에 갇혀서 이제 반쪽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포켓몬고죠. 포켓몬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포켓몬고. 아직은 다 좋대요. 포켓몬고가 다 좋고 부작용이라 해봤자 개인적인 사고 문제로만 다루고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르게가 아니라 언론에서 부각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포켓몬고가 과연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언론이 획일적으로만 지금 다 포켓몬고를 보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보면
보이시나요? 예, 포켓몬 피카츄라고 하죠. 이게 피카츄 그 주인공이 키우는 동물이 피카츄인가 봐요. 약간 쥐처럼 생겼는데 얘가 뭐 전기를 뿌리면서 그렇게 하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이름입니다. 근데 캐릭터 경제학 포켓몬고가 뭐길래 유통업계 때 아닌 특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이버 아시아 경제에서 다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네이버에서 하는 게 네이버는 포털이고요. 이제 아시아 경제에서 이제 뉴스를 썼다는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비판을 하려고 어떤 이야기를 정보로 쓰려면 이제 공신력이 있는 이제 신문 지상을 이제 인용을 해야 되니까요. 자, 제목이 언제고 언제 써졌고 기사가 언제 입력됐는지 또 확인하고 이야기를 또 끌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캐릭터 경제학